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나름대로 언더그라운드 댄스 음악 이벤트를 기획해온 레이브 이벤트 주최자 임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터내셔널이라는 브랜드를 직접 만들고 9년 차 이제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언더그라운드 댄스 음악 문화가 코어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고 레이브 파티 이벤트도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 여러 가지 도시들에서도 이 레이브 이벤트, 클럽 나잇 이벤트를 만들어 왔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대학에서는 영상 그리고 만화를 공부한 만화맨이죠. 만화맨이기도 합니다. 영화나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들 이야기 구조를 뜯어보고 노트도 쓰고 이런 일들을 되게 재밌게 열심히 하고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올리베르 라세 감독의 2025년 개봉작인 영화 시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뒤에 보이는 이 장면이 영화 시라트의 한 장면인데요. 한 달 정도 전에 이 영화에서 레이브 문화, 레이브 씬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얘기만 듣고 특별한 정보 없이 보러 갔다가 뒤통수를 때려 맞은 얼얼해져서 돌아오는 경험을 하고 왔었어요. 실제로 영화를 보고 상처를 받았다. 충격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만큼 강렬한 감각을 좀 선사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상은 시라트에 대한 평이라기보다 실제로 레이브 이벤트를 만드는 사람의 시선에서 이야기의 호가의 시점에서 시라트를 어떻게 봤는지 리뷰하는 기록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어서 미리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보고 와서 여러 가지 좀 리뷰를 찾아봤는데요. 일부 리뷰에서 이 레이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레이브를 되게 단순하게 좀 무의미한 현실 도피 레이버들을 되게 병적인 집단이나 레이브 환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표현들을 보고 상당히 저는 좀 당황했었거든요. 좀 긁혔다고 하죠. 제가 레이브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 근데 사실 이렇게 레이브 클럽 문화 이런 것들을 단순한 유흥이나 현실 도피 이렇게 치부하고 병리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우리 사회에 되게 오랜 시간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레이브 이벤트나 클럽 파티를 직접 만들어 왔잖아요. 단순히 이 리뷰들처럼 레이브를 쾌락만을 쫓는 현실 도피 이렇게만 보는 거는 이 문화에 대한 조금 해상도가 낮은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라트라는 영화는 동시에 이 레이브를 어떤 현실에 대한 이렇게 낭만적으로만 미화하고 있지는 또 않아요. 저는 그게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지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줄거리를 간단하게 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주인공인 루이스는 아버지입니다. 실종된 딸을 찾고 있습니다. 레이브 파티들을 쫓아다니던 중에 딸이 이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루이스는 막내 아들, 그러니까 딸의 남동생인 에스테반 그리고 반려견 피파를 데리고 모로코 사막 한가운데서 열리는 레이브 이벤트에 찾아가서 딸의 그 실종 그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5명의 레이버들한테 딸을 본 적 있냐 이렇게 행방을 묻던 중에 딸은 본 적이 없는데 사막의 또 다른 지역에서 레이브 파티가 다른 레이브가 좀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고요. 이 레이브 파티가 진행되던 도중에 갑자기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사막 밖의 세상에서 전쟁이 이제 벌어졌으니까 파티를 중단하고 여긴 봉쇄해야 된다. 나가라. 대피해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죠. 근데 이 5명의 레이버는 사막 밖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레이브 파티로 가기 위해서 군인들을 따돌리고 탈주하게 됩니다. 루이스 부자는 이 딸의 행방에 대한 어떤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 레이버들의 탈주에 굉장히 즉흥적으로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사막을 함께 횡단하면서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절망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레이브라는 단어가 요즘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9년째 만들어 온 인터내셔널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레이브 에이지라는 이벤트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자, 레이브란 무엇인가 실전 압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브는 1980년대 후반 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언더그라운드 댄스 음악 이벤트를 얘기하는데요. 주로 창고나 뭐 공터, 뭐 폐허, 버려진 건물, 뭐 교회 지역, 사막 이런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해서 버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애시드 하우스라고 불리는 애시드 하우스 있죠. 좀 독특한 소리를 들려주는 하우스 음악의 등장과 맞물려서 이 레이브라는 문화가 굉장히 들불처럼 번져서 영국에서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레이브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레이버라고 불렀습니다. 레이브가 유행하던 이 시기를 두 번째 사랑의 여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1960년대에 미국 유럽에서 히피 문화가 이제 사이키델릭 락 음악, 뭐 그리고 LSD 같은 환각성 약물들과 함께 전쟁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사회 운동 차원까지 확대했던 그 시기를 사랑의 여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랑 연결돼 있습니다. 레이브 유행하던 이 시기가 두 번째 사랑의 여름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건 당시에 좀 억압적인 시대 분위기, 그리고 뭐 사회 규범, 계급 갈등 이런 것들에 젊은이들이 자유를 갈구하고 뭐 저항하고 뭐 주장하는 나름의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이라는 키워드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유흥 뭐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랑은 되게 대비되는 성격의 단어죠. 레이브를 구성하는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뿌리를 살펴보면 어떤 흥미로운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우스 음악은 시카고의 뭐 흑인 게이 커뮤니티에서 탄생하고 성장했고요. 테크노는 자동차 산업이 붕괴한 게토화된 디트로이트의 흑인 청년들 사이에서 발생한 음악입니다. 그리고 시라트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이 거대한 스피커들의 장벽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스피커들을 이렇게 여러 동을 벽처럼 쌓아 올리듯이 구축하는 걸 일명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운드 시스템 문화는 영국 내의 자메이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성장한 문화입니다. 뭐 새로운 장르 음악을 탄생시키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장르 음악들,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이 이 레이브 문화를 구성하는 중심 요소입니다. 노란색 스마일 아이콘도 이 레이브를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이죠. 레이브 문화는 이렇게 주류 사회 중심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주변부의 사람들로부터 발생했고, 외부 세계의 압력에 반응하는 어떤 방식으로 반작용적으로 퍼져나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소수자 문화이자 저항 문화, 그리고 반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성,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성의 어떤 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일시적인 안전지대, 자치 문화를 만드는 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레이브 이벤트를 계속 만들고 있을까요? 일단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냐? 레이브 경험은 우선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신체적 체험이기도 합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굉장히 거대하게 증폭된 소리가 몸을 관통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몸으로 왜 음악을 듣는다고 하죠? 저는 일단 이 경험이 주는 그 일상적이지 않은 해방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처음 클럽에 가면 굉장히 큰 음악 소리, 그리고 막 어두운 공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막 쭈뼛거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점점 이제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 춤추는 낯선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렇지 못한 나를 막 이렇게 인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음악이 DJ로 하여금 제대로 작동되기만 한다면 점점 이제 타인의 뭐 시선, 판단 이런 것들로부터 지나친 이제 자의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그 신체적인 체험과 또 다르게 정신적으로 좀 고양되는 체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갈등이나 어떤 혐오의 정서가 굉장히 팽배한 때에는 더더욱 이렇게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나랑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되게 경계하게 되잖아요. 섞이지 않으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레이브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치열하게 좀 일상을 살던 찰나에 뭐 잠깐이나마 나랑 다른 모습을 가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기꺼이 좀 모여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종의 공동체 활동의 성격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 속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하면서 생존에 좀 몰두하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되게 직접적으로 요구받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매일 매 시간 필사적으로 막 응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감각이 저는 다른 상상을 좀 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의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레이브 이벤트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계도 있죠. 레이브 파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다시 현생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현생으로부터 호출받아서 모였던 사람들은 막 다시 다 흩어지게 되고 주말 우정, 주말 친구라고도 하는데 클럽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우정은 굉장히 현생 앞에서 오래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 다음 날은 엄청 극심한 피로로 인해서 막 하루 종일 누워 있게도 되고 사실상 하루가 삭제되는 거죠. 레이브를 통해서 막 나라는 존재를 아주 적극적으로 막 감각한 어떤 대가처럼 느껴져서 가끔 굉장히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 그런 뒤에도 세상은 역시나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가끔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현실에 고난이나 폭력 이런 것들 앞에서 이 일시적인 공동체가 굉장히 쉽게 무너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이브라는 활동이 세상이나 현실의 어떤 위기 앞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고 대체 사회 같은 어떤 영구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올리베라 라세 감독이 시라트에서 레이브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굉장히 유목민적이죠. 계속 끊임없이 이동하고 이런 어떤 이동성 그리고 이들이 이루는 일시적인 공동체 그리고 레이브라는 것이 그 존재를 감각하는 순간 그리고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구원이 없는 어떤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 영화의 구조랑 좀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속 레이버들은 주류 사회의 어떤 정상성의 범주에서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팔다리, 신체 일부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캠핑이 가능한 밴을 끌고 이 레이브 끝나면 저 레이브로 가고 이런 삶의 방식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을 혁명하거나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로 그려지진 않지만 현실에서 도망친 그냥 레이브 환자로 그려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저 그냥 내가 존재하고 있음 을 감각하기 위해서 테크노 음악 안에서 그 움직임을 끝없이 반복하는 좀 고단한 사람들처럼 저는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레이버들의 삶은 터전이 없이 사막을 떠돌 수 있게 만드는 밴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그 몸부림을 가능하게 하는 이 거대한 스피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라트에서 레이브 공동체는 굉장히 끈끈한 대체 사회처럼 그려지지만은 않습니다. 레이브 현장에 찾아온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났으니 떠나라 라고 이 구역을 봉쇄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뉴스에서도 전쟁 소식을 막 보도하고 있잖아요. 레이버들은 그걸 다 듣고 있으면서도 사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무책임해서가 아니고 이들은 사막 밖을 자신들이 돌아갈 곳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전쟁 이전에도 이 사회는 이 사람들에게
이미 재난처럼 여겨지고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군인들의 어떤 그런 안내에 응하지 않고 탈주한 이 사람들, 레이버들과 이 주인공 부자, 루이스 부자는 결국 동행하면서 일종의 유사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하지만 이 사막의 여정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무기력하고 철저하게 파괴되게 됩니다. 주인공 루이스는 레이버들과 이제 함께 하던 중에 레이버들의 차가 어디에 빠져가지고 아마 도와주던 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아들 에스테반 그리고 반려견 피파를 잃게 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고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극장 안의 관객들도 순식간에 엄청 큰 충격에 휩싸인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영화 속의 이 레이버들 역시 이 비극 앞에서 굉장히 허둥대고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주인공 루이스는 너무나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게 되고요. 딸은 실종되고 아들 그리고 반려견까지 모두 잃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버들은 자신들만의 방식, 레이버의 방식으로 이 깊은 슬픔에 빠진 루이스를 위로하고자 음악을 재생하고 애도와 추모의 춤을 이제 추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도 여기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제이드라는 캐릭터가 어떤 이 고통의 감각, 이 슬픔의 정서를 우리 방식으로 이렇게 다 승화하자는 것처럼 다 날려버려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치는 순간 제이드의 발 밑에서 지뢰가 폭발해서 제이드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죠. 이어서 다른 레이버들도 무작위로 막 폭발하는 이 지뢰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죠, 굉장히 허망하게 붕괴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장면에서 진짜 극장에서 사람들이 막 비명을 막 지르다가 참고 엄청 무거운 막 정적이 흐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지뢰가 막 폭발하는 이 장면에서 이 지뢰가 우리들 삶에 등장하는 어떤 고난의 무작위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가혹한 장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벌어지는 삶의 재난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화의 가장 잔혹한 순간이었죠. 이 지뢰 폭발 씬이. 이 잔혹한 순간에서 끝끝내 살아남은 인물들, 3명의 인물들은 더 이상 아버지도 아니게 되고 레이버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들을 칭하고 이들이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있던 어떤 그 자아마저 다 내려놓고 죽음 앞에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걸어나간 루이스, 그리고 눈을 감고 서로 이렇게 의지해서 죽음을 향해서 마치 걷는 것처럼 보인 이 두 인물, 스테프, 조쉬만이 이 지뢰밭을 건너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생존한 사람들은 난민 또는 이민자로 보이는 이렇게 검은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개성이 좀 이렇게 소거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열차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처럼 보이죠, 이 주인공 인물들이. 이 영화에는 뭐 다양한 기계 장치들이 등장하는데요. 스피커, 그리고 뭐 탱크, 자동차, 그리고 지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기차가 등장하잖아요. 이 기차는 또다시 이 세 사람을 어딘가로 향하게 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라트는 지옥 위에 놓여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다리를 칭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사실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세 사람이 향하는 곳이 뭔가 구원이 약속된 천국처럼 여겨지기보다는 이들이 여전히 어떤 삶이라는 무정한 다리 위에 좀 놓여져 있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굉장히 파격적인 이미지와 메시지를 뒤통수에 막 때려맞고 돌아와서 레이브 환자라는 말에 긁혀서 이렇게 결국 영상까지 만들게 됐는데요. 이 영상이 뭐 시라트가 레이브의 어떤 피상적인 이미지만을 뭐 차용했다거나 레이브는 결국 이런 거구나 하면서 어떤 레이브의 방식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느끼신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더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 만들면서 내가 왜 레이브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뭐 계기도 됐고, 이렇게 이야기에 대해서 뜯어보는 일은 역시나 즐거운 거구나 느낄 수 있어서 저 스스로에게는 좀 의미 있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화 시라트를 극장에서 관람했는데요. 저는 평소에도 그 영화관 체험, 극장 체험이 언더그라운드 클럽 체험이랑 어떤 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고 좀 생각해 왔었어요. 요즘 극장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언더그라운드 클럽도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상은 뭔가 종말에 뭐 더 가까워져만 가는 것 같고, 뭐 영화관이나 클럽 같은데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막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체감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이나 언더그라운드 클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언젠가에 있을 인터내셔널의 다음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과 방문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뭐 추후에 다른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